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해서 지금 25년째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해외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더욱더 침체되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가 유독 해외 증시에 비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상반기 때는 유독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면서 더 어려웠고요. 하지만 하반기는 미국이 한 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하반기는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내년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후내년 또한 빨라지니까 올해 하반기는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빠른 내년 후내년은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연동돼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월 FMC 이후 6월 FMC에서 점도표가 나왔는데 점도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점도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연준 의원 19분이 올해, 내년, 후내년 기준금리를 얼마로 할지 연말 기준으로 점을 찍는 겁니다. 연준 의원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알 수가 있고요. 2024년도에 보면 상당 기준으로 5.25%,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한 번 인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은 거기서 1% 하락을 했고 2025년에서도 1%,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으로 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렇다면 우리 주식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지났고 하반기 점진적인 상승, 내년 후내년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또한 미국 금리 인하라는 것은 역시 미국 소비자 물가와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를 잠깐 보게 되면 2022년 6월 달에 9.1%로 워낙 높았다가 1년 만에 2023년 6월 달에 3.0%로 안정되나 싶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횡보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3.3%로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물가가 임대료 물가입니다. 임대료 물가가 가장 높고, 하지만 임대료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거는 소비지출 물가, 연준에서 가장 기준점으로 보는 물가도 5월 달에 2.6%로 안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 임대료 물가만 안정이 된다면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요. 임대료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됐는 게 임대료 물가입니다. 5월 기준으로 5.4%, 물가 섹터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대신 하늘색으로 표시가 된 건 임대료 가격입니다. 임대료 가격 YOY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걸 보게 되면 벌써 전년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임대료 물가도 실질 임대료 가격과 수렴하기 때문에 임대료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이 되고 미국 소비자 물가도 안정이 되면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우리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이 난다.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어날 현상이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빠르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연방금리 선물입니다. 지금 7월 달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한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하할 확률이 상당히 낮고요. 대신 9월 달에는 한 64%, 그 다음 12월 달에는 94%, 그러니까 올해 9월 아니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9월 달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12월 달에 일어날 걸로 보고요. 그러면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시장이. 하지만 분명하게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보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달러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2000년대, 2010년대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강달러 위치입니다. 이렇게 강한 달러가 위치를 할 때는 사실 우리 시장이 전통적으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 약세를 기대할 수 있고요.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돈을 더 준다 하면 그 나라에 돈이 몰리면서 화폐가 강세로 가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그 나라 화폐는 약세로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로 접어든다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는 강세를 타고 상승을 한다.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보면 비싼 달러, 강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를 약세로 가면 손실이 납니다. 따라서 달러가 비쌀 때 매도를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원화라든가 이머징 화폐를 매수하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들은 항상 금리 인하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23조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역대 사상 최대 매수입니다. 달러가 비쌀 때 비싼 달러를 팔고 약한 원화를 매수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은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환수익입니다. 환수익. 쉽게 말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달러에 약 1,400원을 받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가 원화가 강세로 갔어. 1달러에 1,000원이 됐을 때는 1,000원을 내고 1달러를 받아가면서 환율에서만 40% 수익이 납니다. 이처럼 지금 약세인 원화에 외국인들이 계속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은 환수익을 노릴 거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자본 수익입니다. 자본 수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식이 상승을 하거나 또는 채권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수익을 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돈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우리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은 자본 수익을 노리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수익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국은 시장이 상승을 하고 원화는 강세로 간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은 환율 측면으로 원화가 강세로 확 가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결국 시간을 길게 두고 본다면 달러는 약세로 가고 원화는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환율에서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측면을 잠깐 지켜보고 갈게요. 보면 8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강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 25% 관세에서 100% 아주 강한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반도체나 태양광에서도 25%에서 50%, 철강, 알루미늄, 리튬 배터리에도 25% 새로운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게 8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중국에게 관세를 높였을 때 중국은 위안화를 약세로 몰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8월 1일 막상 관세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위안화가 약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로 움직인다는 것은 한중일, 삼국통화가 거의 동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도 같이 약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8월까지는 이런 어떤 약세 흐름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 금리 인하를 타고 강세로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세지만 결국은 여러분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그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나올 걸로 보고요. 그러면 위안화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가죠. 이건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약세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8월 정도까지 가다가 어느 정도 멈출 걸로 보여지고요.
엔화 환율 한번 볼게요. 엔화는 달러당 160엔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아주 약세로 갔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에서도 수입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삼국 통화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최대 약세까지 가 있고, 그리고 강세로 도는 시점이 8월을 지나가는 시점이고, 우리 원화도 같이 강세로 돌고 주식시장은 좀 더 강하게 갈 걸로 보고요. 주식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화 환율입니다. 현재 달러당 1,400원 근처에 와 있는데 1,400원을 넘은 경우는 역사상 3번밖에 없습니다.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2년 레고랜드 사태, 그 근처 왔을 때는 넘었지 그 이후에는 항상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1,400원 언저리에 있지만 결국은 원화가 1,000원대로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대세 상승으로 나온 게 언제냐고 하면 여러분 2003년에서 2007년 이 지점입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아주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원화가 1,400원 언저리 약세인데 내년 후내년까지 길게 본다면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내년 후내년 결국 빚을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최근 부진한 주가에 가뜩이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금투세가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이 오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만하고 일본 사례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금투세는 개인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적용이 안 되고 예외입니다. 이런 시각을 놓고 본다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투세에 대한 충격이 약할 거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강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주가 흐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접쳐서 봤거든요. 위에는 코스피고 아래쪽에는 코스닥인데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상승을 하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내고 반대로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금투세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걸리고 코스닥에서는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 금수태가 시작되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투자 전략은 코스피 대형주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1분기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 측면까지 과거 상황까지 가면 볼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1분기가 15조 7천억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2009년도에 14조 이후 15년 만에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과거 2009년 3분기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때 지수를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서도 코스닥 시장은 소외를 받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소외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더더욱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올해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상대적으로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코스닥 시장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투세에 대한 것은 우려가 크지만 충분히 대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코스피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코스닥은 막상 시작되기 전까지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 참고하시면 충분히 하반기에 좋은 수익이 있으실 겁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주식시장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개선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여러 섹터들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섹터를 볼 때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업황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업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수출이 나오듯이 수출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때 수출을 견인한 업종, 이 업종이 업황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보면 반도체가 수출을 정말 견인을 했고, 그리고 뒤에서 자동차가 밀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적으로 본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상반기에 제가 외국인들이 20년 만에 사상 최대 우리 시장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보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 7조 9,900억, 약 8조 원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3조 8천억, 세 번째가 현대차 3조 4,500억, 그리고 저기 7번 가보면 기아차가 또 1조 원 이상.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반도체로 약 13조 원. 그 다음 두 번째로 매수한 건 자동차로 4조 4천억. 따라서 보면 업황 측면이든 외국인 수급 측면이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사실 2차 전지는 외국인들 미국 시장에서는 섹터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외국인 수급은 없지만 내년 자동차 업황이 대중화,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것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 되면 핵심 광물도 이제 IRA 적용을 받거든요. 이런 측면까지 가신다면 하반기로 가면서 2차 전지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따라서 업황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관심 가지는 게 세 가지 업황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2차 전지. 이렇게 세 섹터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팍팍한 삶 속에서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보려고 시작한 주식 투자도 마음같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손실을 안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금 1억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1억이 있다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상승의 핵심인 반도체를 40% 가장 높게 잡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외국인 업황, 수급이 좋은 현대차 중심으로 20%,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괜찮을 것으로 보는 포스코홀딩스 20%, 그래서 대형주 80%를 담고 나머지 20%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코스닥, 특히 코스닥 중에서도 큰 돈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 매집을 한다든가 또는 주식으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큰 돈이 바뀌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00% 구성을 한다면 충분히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겁니다. 아까 이제 코스닥은 하반기 갈수록 비중을 좀 줄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좀 좋게 보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기업보다는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공시라는 데 큰 영향을 받거든요.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공시가 나왔다.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인 시장이 어렵더라도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요. 큰 돈, 그러니까 100억 이상 전환사채, 안전자산인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종목, 전환이 됐을 때 전환 가액과 주가가 비슷하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해야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 사실 이런 공시에 보고 매매하시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시를 공부하신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시를 공부해 보겠다는 분들은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공시에 대한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2차 전지 대장주인 포스코와 에코프로의 하락이 1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결국 연간 최저점 수준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향후에 이어질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업황입니다.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대중화로 가기 전 캐점 현상에 따라 전기차 전환되는 속도가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있고요. 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지니까 가격이
가격이죠. 판매 단가, 뭐 양극재 판매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많이들 2차 전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2차 전지 대장주 중심으로 전반적인 어떤 흐름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실 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리튬 배터리 가격 구성부터 한번 볼게요. 리튬 배터리 구성에서 양극재가 한 51% 가격에서 음극재 12%, 분리막 7%, 전해액 4%, 감각삼각비 24% 합쳐서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게 4대 핵심 소재 부품이죠. 이 부품 속에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상승을 한 게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으로 대두되는 양극재가 먼저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해액 중에 엔캠이 두 번째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음극재 중에 대주전자 재료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직 분리막 쪽에서는 상승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음 상승 쪽에서는 분리막 쪽에 관심을 가져보면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유리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장주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더 작은 섹터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먼저 대장주는 양극재에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뭐 코스모 신소재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해에게는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임 홀딩스, 분리막에는 WCP, SKI 테크놀리지, 음극재에는 대주전자재료. 이들 대장주 먼저 업황을 보신다면 전반적인 4대 핵심 소재 부품 어디에 매수를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요 중에 가장 전해액 대장주인 엔캠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캠을 보게 되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입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49억에서 올해 1분기 118억으로 확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는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은 오히려 뒤로 갔죠. 이런 경우들은 쉬어가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전해액 대장주인 엔캠은 쉬어갈 수 있고 특히 요중에 최근 공시 중에 261억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어떤 기업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고 최소한 1년 이상 지나면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바꿀 때는 미리 약정된 금액, 현재 주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전환 사채가 발행됐을 때 약정된 금액으로 주식이 전환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저 261억 대규모 자금이 주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전환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193억하고 2억 요거는 주당 72,603원의 주식 전환이 됐고요. 66억은 68,048원의 주식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평균 내면 261억 전환 사채가 평균 단가 71,451원의 주식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환이 돼 있는 돈들이 계속 남아 있을지 빠질지 그게 중요한데 그건 저 평균 행사 가격하고 주가하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엔캠이 워낙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261억 전환사채 평균 단가인 71,451원보다 현재 주가가 290% 이상 높은 위치입니다. 이 얘기는 저 돈들이 결국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뭉칫돈이 빠져나갈 때는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공시도 나오고 1분기 실적도 적자로 확 바뀌었다. 그렇다면 엔캠은 한동안 기간적으로는 오래 쉬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해액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음극재인 대주전자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주전자재료는 일단 실적 측면입니다. 작년 1분기 2억에서 올해 1분기 50억으로 실적이 좋아졌고요. 실적만 좋아진 게 아니고 매출액도 작년에 374억에서 올해 1분기 462억으로 매출액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아직 실적이 약하지만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보면 주가는 상승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일단 먼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또 저기에 보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2023년 11월 3일 공매도 금지가 딱 시행이 됐을 때 공매도가 71만 주인데 현재 공매도가 17만 주로 확 줄었습니다. 거의 74%나 줄었거든요. 이렇게 공매도가 줄었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공매도가 줄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언급제, 대주전자 재료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언급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가장 화두는 미국 시장이라든가 우리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급속 충전을 바라는 욕구가 가장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 같으면 양극재 니켈 함유량을 높이면서 급속 충전 시간을 땡겼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양만큼 최대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언극제입니다. 언극제에서도 특히 실리콘 언극제를 사용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최대 5분 동안에 충전을 해서 500km, 600km까지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실리콘 언극제를 양산한 경험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언극제 2019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했고 작년도에 SK온에 납품을 했듯이 실리콘 언극제 양산에 성공을 하고 납품을 한 유일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포스코 기업이 뒤따라 하고 있지만 아직 양산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전기차 대중화가 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 언극제 중에서도 대주전자 재료가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610억 대규모 전환 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엔캠은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넘어간 거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610억 대규모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발행이 되면 1년 이상 주식 전환이 못하고 그 이후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610억 대규모 전환사채가 주당 주식으로 바꾸는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610억 전환 청구권 행사가 돼 있는 가격이 12만 3,922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가 위치니까 이런 주단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가액 부근에 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2, 3년이 지나면 엔캠처럼 전환 가액보다 주가가 크게 상승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전환 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 상승까지 내다보고 투자했을 확률이 높고 우리가 전환 사채를 보유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가격에 같이 투자를 해서 큰 돈하고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주전자재료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4대 소재 부품 중에서 분리막 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대장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글로벌 캐파가 있는 종목이 결국은 대장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캐파가 있는 기업이 SKI 테크놀리지하고 WCP 딱 두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WCP도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160억에서 6억으로 줄었고요. 하지만 매출액이 중요하죠.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750억에서 올해 1분기 1224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분리막 가격이 조금만 반등이 나온다면 큰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지금 영업이익이 약하더라도 매출액을 보고 먼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리막 다음 상승을 보고 관심을 가지자 했는데 그때 종목으로는 WCP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보면 공매도가 아직 뭐 한 15만 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도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 SKI 테크놀로지를 보면 작년 올해 1분기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특히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공매도가 아직 58만 주가 남아있고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분리막 쪽에서는 WCP 지금부터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양극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극재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특히 에코프로 BM 같으면 실적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에서 올해 1분기 66억으로 약 93%가 확 줄어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정말 공매도 세력이 정말 좀 지긋지긋하지요. 끈질기지요.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그대로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6월 28일 기준으로 공매도가 459만 주 쌓여 있고요. 공매도 금지에 비해서 아직 크게 감소하지를 않았고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했을 때가 304만 주인데 지금 또 293만 주로 한 4% 거의 줄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공매도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항상 공매도가 먼저 줄고 주가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LNF 같은 경우는 뭐 1분기에 2,038억 큰 적자까지 이어졌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줄고 공매도는 그대로 쌓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번에 양극재 판매 수출 단가가 살짝 반등을 했더라고요. 수출량은 줄어드는데 판매는 살짝 반등을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 지금 뭐 다음 달이면 나올 2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극재는 2분기, 3분기 지나가는 시점까지는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미래에셋 정권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왼쪽에 4대 핵심 광물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보면 P, Q 수익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보면 P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Q는 물량. 결국은 판매하는 가격 곱하기 물량하면 이게 실적이 될 거고요. 밑에는 수익성. 뭐 친절하게 수익성이 좋아진다, 나빠진다까지 딱 표시를 해서 한 차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셀을 보게 되면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수익성이 아직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양극재도 보면 3분기는 좋지만 4분기는 수익성이 그대로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아직은 상승하긴 조금 이르다. 그래서 3분기 지나가면 다음 내년을 바라보고 주가라는 게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 3분기 지나갈 때쯤 관심을 가지자 설명을 드렸는 거고요.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것은 동박입니다. 동박은 다른 것보다는 언극재 구리판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박이 가장 수익성 모든 면에서 좋게 나왔고 엔케미 대장주인 전해액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뭐 수익성이 그대로라고 나오거든요. 따라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수익성이 그대로니까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밑에 분리막을 보면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3분기, 4분기 좋아진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상승 순환매를 보고 분리막 WCP 분할 매수하자 설명을 드린 것도 이런 수익성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개선이 되는 측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명을 드렸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꽉 쥐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연간 저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주가를 사실상 진짜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이라고 봐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핵심 광물 대장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장주에 관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바닥이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위치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 핵심 광물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핵심 광물이 이제 IRA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표적인 핵심 광물이 리튬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리튬 가격이 중국 쪽까지 포함해서 보면 상반기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하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중국 제품을 제외를 한다. 그러면 희소성이 생기고 프리미엄 가격이 붙을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것들이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고 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 가격인데 까만색은 중국을 제외한 폴리실리콘 가격이고 주황색은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 점선 지점부터 해서 중국을 제외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폴리실리콘 가격 거기에 중국에게 관세를 높이면서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내년부터 중국산 리튬 가격을 사용을 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IRA 법안을 받으려면 결국은 중국산 제품 제외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중국을 제외한 리튬 가격은 프리미엄 가격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년이 된다면 프리미엄 가격을 받으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할 걸로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리튬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건 포스코 홀딩스 하나지요. 포스코 홀딩스 보게 되면 2025년까지 리튬 2.3만 톤, 2026년까지는 9.6만 톤 실질적인 리튬을 생산을 하게 되고 여기에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이 저점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핵심 광물이 IRA 적용에 받는 수혜 시작이 되지요. 주가라는 것은 시작이 될 때보다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 가격에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연간 최저점에 도달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이 넘는 장기 하락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2차전지의 미래를 믿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네, 여러분. 성장성은 정말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지금 둔화되더라도 결국은 디젤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큰 성장성이 남아있고 이렇게 대중화가 된다면 지금 어려운 고비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이 결국은 전고점을 넘어서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지금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구간, 그런 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지금이 캐점 현상 기간인데 이런 캐점 현상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대중화가 오고 대중화가 왔을 때 북미 시장 위주로 가장 크게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북미 시장이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약하지요. 그렇다면 대중화가 됐을 때는 가장 성장성이 크고 북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우리 기업들이죠. 따라서 어려운 구간이지만 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매수를 한다면 내년 후내년 바라보면서 큰 수익이 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좋은 포인트에서 매수하시고 그렇다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거니까요. 희망을 놓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시점은 전혀 아니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 시점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많은 영상들 참고하시고 2차전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6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AI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국내 및 세계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그 성과는 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지금 가장 핵심이 결국은 AI 혁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AI 서브 반도체 시장이 가장 커지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산업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게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얼마나 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면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기 붉은색 선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입니다. 1분기에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무려 64.92%입니다.
약 65%. 이 얘기는 1,000원 물건을 팔면 650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죠. 참고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9.18%, 거기에 비해서는 한 7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AI 혁명에 따라서 AI 반도체를 서로 살려고 줄이 서져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희소성이 강하니까 반도체 하나 몇천만 원 높여도 사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AI 혁명이 계속 이어진다면 엔비디아의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어지고 뭐 AI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갈 거고요. 거기에 따른 반도체 기업 물론 상승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하게 영업이익률을 계속 낼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2, 3년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A100에서 H100 기술 성장을 했는데 2년이 걸렸고 H100에서 블랙윌 B100이죠. 가는데 2년. 그리고는 루빈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술을 엔비디아가 막 빠르게 가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 서버 점유율이 90% 이상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간과하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하드웨어 쪽으로만 보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더 장악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제 엔비디아 칩이라든가 이건 결국은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AI 프로그램 중에 오픈소스, 공개된 소스들이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 기반으로 만든 소스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새로운 AI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 기반으로 된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후발주자인 AMD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픈소스가 빈약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게 2, 3년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만 보게 되면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인데 올해만 150%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액면 분할을 했고 보통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보다 미국 시장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뭐 충분히 더 상승을 할 걸로 보고 특히 지금은 AI 혁명 시대잖아요. 과거 IT 혁명과 맞먹는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IT 혁명일 때 대장주인 시스코하고 지금 AI 혁명의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를 겹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가를 겹쳐서 보게 되면 요거는 3월 기준이지만 10번 색이 시스코고 지난 색이 엔비디아입니다. 예전 IT 혁명이 일어났을 때처럼 상승을 하려면 아직도 한참 더 상승할 확률이 남아있고요. 여기에다가 시스코 때보다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막대한 영업이익률,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스코를 넘어서서 더 강한 상승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번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고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하면서 뒤따라 같은 관련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보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각동맹이지요. 미국의 엔비디아, 그 다음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이걸 합쳐서 AI 칩 삼각동맹으로 불리죠. 그 중에 TSMC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SMC도 올해만 보더라도 불을 뿜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참고적으로 보면 TSMC가 대만 과권의 30% 이상 차지하니까 대만 뭐 주가도 강하게 상승하고 부럽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벌써 뭐 우리 시장도 날아갈 건데 요번 어떻게 보면 AI 칩에 따른 혁명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발 비켜나 있는 게 약간 아쉬운 측면이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엔비디아의 엄청난 수혜를 그대로 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SK하이닉스인데 이미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이번 상승장의 주인공은 반도체니까 지금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먼저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지금 보면 100% 상승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전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데 비해서는 SK하이닉스가 확연하게 주도주로서 강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3조 8천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가 18만 원인데 보게 되면 그거보다는 높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저 3조 원을 팔고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팔아서는 크게 수익 남는 구간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보다 SK하이닉스가 충분히 더 상승을 해야 외국인들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고요. 뭐 여담이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승장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주인공은 총 한 방을 맞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반도체 끝났냐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끝나지 않고 또 살아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조정이 나온다면 탑픽으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특히 추격 매수보다는 20일 이평선 이하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거기에 반해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확연하게 SK하이닉스보다는 상승률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거든요. 뭐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죠.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도 지금 매수를 하면 결국 10만 전자 넘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는 밑바탕에는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7조 9,970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한 매수를 했다는 것은 결국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강하게 가는 종목 불안하다, 많이 상승했는 종목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SK하이닉스가 아니면 삼성전자라도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10만 전자 넘어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상승장의 포트에는 반드시 반도체는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소외를 당하지 않고요. 특히 반도체 중에서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성과를 나왔다. 그러면 불을 뿜을 건데 4분기 파운드리 시장을 보면 3분기 때보다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TSMC는 60%를 넘어갔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이런 파운드리 시장에서 성과를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살피면서 관심을 가졌을 때 큰 수익이 나올 걸로 보니까요. 당장은 여러분 삼성전자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파운드리 성과를 나온다면 또 삼성전자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장폭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다들 SK하이닉스가 높다, 지금 매수해도 수익이 날까, 얼마나 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먼저 반도체 업황을 놓고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그 점까지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쪽에는 D램 반도체 YOY입니다. 그러니까 D램 반도체 가격이 전년도보다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그래프는 SK하이닉스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아주 리뉴얼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때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 D램 반도체가 가장 상승해 왔던 고점보다도 2010년대 때도 보면 2011년까지 1년 더 상승을 했고요. 2013년 고점에서도 보면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더 상승을 했고요. 2017년 고점에서도 보면 SK하이닉스는 1년 더 상승을 했습니다. 즉, D램 반도체 가격 고점 보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더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반도체 업황이 언제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느냐? 거기서부터 2년간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거기에서 1년 더
SK하이닉스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지요. 반도체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상승을 한다고 보면 2025년 10월,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요. 반도체 주가들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 경험 1년 이상 더 추가 상승을 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년 이상 더 상승을 한다 봐야 되죠. 따라서 내년이나 후내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정말 강한 시장이 나왔는데 그 시장의 주인공으로 2년 이상 SK하이닉스 주가, 반도체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외에도 중소형주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차트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요거는 한미 반도체 월봉 차트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저점 대비 20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워낙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사실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 접근을 했다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어떤 반도체 장비주는 여러분 사이클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막 투자를 하고 업황이 좋을 때는 투자를 하지만 투자가 끝나면 한 2년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듯이 2년 정도 투자 없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나올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사이클을 넘어서 오버슈팅으로 보여지니까요. 여기에 아주 강하게 갖는 반도체 장비주들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 월봉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강한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런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데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차단을 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 칠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니셈 같으면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급등락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입니다. 테스는 정책 장비와 건식 식각 장비를 만드는 전공정 장비주고요. 특히 테스 같은 경우는 과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강하게 들썩거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는 결국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를 납품하게 될 거고요. 그걸 본다면 그때 관련이 돼 있는 테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따라서 지금은 강하게 갖는 종목보다는 지난 월봉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종목 중에 모멘텀을 잇는 종목, 테스라든가 유니셈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AI 산업의 거대한 수혜에 잘 올라타서 큰 수익을 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쉽게도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이 거대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야 할지 혹은 기회를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는 여러분 향후 2, 3년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관심을 가진다면 제일 먼저 올해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히 중소형 부품주 크게 상승이 돼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투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갖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검투세가 시행되는 내년에 또 기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강한 장비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기회를 노리시고 올해는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소외가 됐던 것들이 만회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